한서연은 종이 위에 세상을 만들었고 권지혁은 현실의 세계를 지배했다. 결코 마주칠 일 없을 것 같던 두 개의 궤도가 거센 폭풍 후에 단순한 의지로 충돌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운명이 펼쳐질까? 차가운 도시의 밤,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아스팔트 위에서 흐릿한 강처럼 흘렀다. 한서연은 흠뻑 젖은 채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겨우 몸을 숨겼다. 오늘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좌절되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조경 디자인은 신생 소규모 회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야심차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실현되지 못한 꿈의 무게였다. 세상은 그녀의 재능이 아닌 그녀가 가진 배경과 이름값만을 보는 듯했다. 바람이 거세지며 비가 뺨을 때렸다. 그녀는 싸구려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넣어둔 것을 후회했다. 이런 날이면 마음까지 축축해지는 기분이었다. 버스는 지연되고 있었고 정류장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묻혀 멀어졌고 그녀는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정류장 옆 낡은 건물 골목 어귀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닿았다. 남자는 비를 피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이미 그의 날고해진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초라한 행색은 누가 봐도 노숙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하며 바삐 지나쳤다. 서연 역시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녀 자신도 힘든 하루를 보냈고 누군가를 동정할 여유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눈에는 절망이나 구걸의 빛이 없었다. 오히려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은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마치 마법처럼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잊었다. 자신의 좌절감, 젖은 옷의 불쾌함, 그리고 세상의 냉정함까지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작은 우산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쓰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남자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과 우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친절에 대한 순수한 당혹감에 가까웠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차분했다. 거친 노숙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보다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곧 버스가 올 거예요. 그녀는 우산을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주고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정류장으로 돌아섰다. 마침 저 멀리서 버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은 서연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준 작은 우산을 든 채 멀어지는 버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에 깊은 잔상을 남겼다. 오늘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던 무력감과 분노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오히려 그녀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 버스가 코너를 돌자 그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이상한 미소와 고요한 눈빛, 과연 그는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일까? 내일이면 까맣게 잊어버릴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한편 홀로 남겨진 권지혁은 손에 들린 작은 우산을 내려다보았다. 우산에서는 그녀의 거신 듯한 은은한 향기가 났다. 몇 년 만이었을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을 받아본 것이 지인승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그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만을 상대해왔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제국이 세워질 땅의 진짜 민심을 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그는 냉소적인 결론을 예상했다. 세상은 차갑고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저 여자는 그의 모든 예상을 깨뜨렸다. 자신의 처지도 넉넉해 보이지 않았음에도 망설임 없이 온정을 베풀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빗속에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소와는 다른 진짜 미소였다. 그는 품 안에서 방수 처리된 최고급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 김비서라는 이름이 뜨자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어디십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도식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은 여전히 멀어진 버스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 오늘 밤 조사는 중단해. 네, 하지만 계획했던 구역이 아직 됐어. 오늘 밤은 예상치 못한 큰 수확이 있었으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손안의 우산을 바라보았다. 낡고 작은 우산이었지만 그에게는 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다. 그는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거리, 한 여자의 작은 친절이 거대한 제국의 냉혹한 심장을 가진 한 남자의 운명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오늘 밤에 이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를. 몇 주가 흘렀다. 그 비 오는 밤의 기억은 한서연의 바쁜 일상 속에서 희미한 잔향처럼 맴돌았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조경 설계사무소 그린 스페이스는 여전히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직원이라고는 그녀와 후배 박유나 단둘뿐이었다. 열정과 아이디어는 넘쳤지만 세상은 그들의 작은 이름값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적처럼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국내 최고의 대기업 지인승 그룹이었다. 지인승 그룹 신사옥 어반 오아시스 프로젝트 참여 제안서 요청. 서연은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유나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소리쳤다. 선배님, 이거 진짜예요? 지인승 그룹에서요? 우리가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격이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제안서 작업에 매달렸다. 서연의 모든 열정과 철학이 담긴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빌딩 숲속의 인공 정원이 아닌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꿨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서연은 지인승 그룹 본사 건물의 위용에 압도당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와 강철의 성체는 그녀가 추구하는 따뜻한 자연의 철학과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로비는 국내 유수의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 온 자신감 넘치는 건축가들로 붐볐다. 그들 사이에서 작은 회사의 대표인 서연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때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이런 작은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목소리의 주인은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아들 최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름표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의 무례함에 불쾌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다. 결과는 실력으로 증명되겠죠. 최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지나쳐갔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 사진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차인순 그룹의 회장 권지혁이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냉철하고 날카로운 인상,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는 그녀가 비 오는 날 밤에 만났던 초라한 남자와는 단 하나의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발표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열정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설계도를 넘어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는지를 역설했다. 발표 도중 그녀의 시선은 권지혁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연은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느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눈빛.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긴장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이런 대단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권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충격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바로 알아봤다. 비 오는 밤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산을 건네주었던 여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가 그저 마음씨 고운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과 깊은 철학을 가진 전문가였다. 최민준의 발표는 화려하고 거창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오직 비용과 효율, 그리고 과시적인 디자인뿐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디자인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지혁은 냉정한 CEO의 가면을 쓴 채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김도식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린스페이스라는 회사에 대해 철저하지만 조용히 알아보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대형 회사에 밀릴 것이라고 직감했다. 권지혁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건물 로비에서 최민준이 다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애썼네. 하지만 제인송 그룹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진짜 파트너가 필요하지. 그의 조롱의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를 지나쳤다.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권지혁은 통유리 창을 통해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최민준의 오만한 태도와 그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한서연의 모습,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한서연 대표의 안이 가장 인상 깊었어. 2차 심층 미팅을 준비하도록. 김 비서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린스페이스는 너무 작은 회사라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그건 내가 판단해. 그리고 최민준 이사에게는 태양그룹의 방식은 제인슨과 맞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전달해. 그 시각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유나와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역시 기적은 없었다고, 헛된 꿈을 꾸었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에서
띵 하는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인은 지인성 그룹 비서실이었다. 제목, 지인성 그룹 어반 오아시스 프로젝트 2차 심층 미팅 안내. 서연은 제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탈락 통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유나와 눈이 마주쳤다. 닫힌 줄 알았던 문이 아주 조금 다시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인승 그룹이 신사옥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소규모 신생기업인 그린 스페이스를 선정했다는 소식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모두가 의아해했고 특히 최종 후보에서 고배를 마신 태양그룹의 최민주는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안서가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여자의 감성팔이 따위에 밀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는 곧 비열한 복수심으로 변했다. 네가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좋아, 내가 네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온 세상에 증명해주지. 서연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계약했던 희귀식물 자재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태양그룹과의 독점 계약 때문이었다. 대체할 업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만큼의 품질과 물량을 맞춰줄 곳은 국내에 거의 없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모든 상황은 즉시 권지혁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민준의 유치하고 치졸한 방식에 실소마저 나왔다. 지인승의 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서연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이대로 좌절하게 둘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발신인 불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첨부 파일도 내용도 없이 단 한 줄의 주소만 적혀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어느 외진 주소였다. 의심스러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아 주소지로 향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솔바람 식물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농원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을 식물과 함께 살아온 고집센 장인을 만났다. 그는 대기업과의 거래라면 질색이라며 서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서연이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던 바로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원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권지혁이었다. 그는 값비싸 보이지만 편안한 차림새였고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놀란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희귀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잠시 들렀습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식물원 장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진심 어린 존중에 완고했던 장인의 얼굴에도 점차 화색이 돌았다. 지혁은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서연의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이분의 디자인을 보니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식물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될 것 같더군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영혼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장인은 마침내 서연과의 계약을 허락했다. 서연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자인송 그룹의 회장이 이 외진 산골에 이토록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서울로 돌아오자마지 더 큰 문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명백한 트집이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업계에는 그린 스페이스가 경험 부족으로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염려가 배어 있었다. 한 대표, 괜찮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애써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고 싶었다. 더 이상 그의 불가사의한 도움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의 강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인승의 법무팀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검토할 겁니다. 지인승의 파트너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테니 한 대표는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십시오. 그의 말은 공식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원론적인 발언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지혁은 이미 자신의 권력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지인송의 감찰팀은 해당 공무원의 비리를 파헤쳤고 단 하루 만에 작업 중지 명령은 철회되었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모든 문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서연은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 모든 것이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의 비호 아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만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대체 왜 자신을 이토록 돕는 것일까?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설계 도면을 바라보았다.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거대한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비 오는 날의 초라한 남자와 자인승타워 꼭대기의 냉철한 CEO의 모습이 계속해서 겹쳐졌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기묘한 익숙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모든 우연의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권지혁, 그 남자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한서연은 권지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 몇 장과 지인승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젊고 유능한 경영인이라는 형식적인 프로필이 전부였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알면 알수록 그는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로 다가왔고 서연의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마치 그가 짜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불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연이은 방에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민준의 증오는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커졌다. 그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한서연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음험한 계획을 세웠다.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물 중 하나인 대형 유리, 온실의 철골 구조를 야간에 몰래 훼손하여 인명사고로 위장한 재앙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는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는 서연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몇 안 되는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낮 동안의 소란이 멎은 공사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런데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미세한 소음,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조명. 그녀는 작업자들에게 메인 차단기를 확인해 보라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가 서 있던 구역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비상등 몇 개만이 깜빡이며 주변을 악몽처럼 비췄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먼지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추락한 자재더미에 다리가 깔리고 말았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거대한 H빔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자신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포로 얼어붙은 그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위로 덮치는 것이 느껴졌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터져나갈 듯 흔들렸다. 먼지 구름이 가라앉아 그녀는 자신을 감싸 안은 남자의 품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권지혁이었다.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진 H빔은 그가 미리 예측하고 굴렀던 덕에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 있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절박한 공포와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다급하고 절실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무너진 자재를 치우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 그의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작고 낡은 접이식 우산이었다. 그녀가 비 오는 밤 이름 모를 노숙자에게 건넸던 바로 그 우산. 서연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우산과 지역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 아래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빛 속에서 보았던 남자의 따뜻한 미소가 겹쳐졌다. 자인숭 그룹 회장의 익숙했던 시선, 모든 조각이 끔찍한 굉음을 내며 하나로 맞춰졌다. 당신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장은 곧 수습되었고 서연은 경미한 타박상 치료를 받았다. 지역은 혼란스러워하는 그녀를 지인승 소유의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로 데려갔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왜 거짓말했어요?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인숭의 회장이라는 타이틀 없이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 회사가 짓는 건물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보고 싶었죠. 그는 그날 밤의 만남은 완전한 우연이었으며 그녀가 베푼 친절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우산은 그날의 진심을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해왔다고 덧붙였다. 서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의 설명에 일말의 이해가 가면서도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제 프로젝트, 공급업체 문제, 작업 중지 명령, 전부 다 당신이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은 최민준이 반칙으로 기울여 놓은 운동장을 바로잡은 것 뿐입니다. 지인승의 파트너를 선정한 것은 한 대표의 재능과 열정이었고 위기를 극복한 것 또한 한 대표의 실력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도 서연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은 그와 그녀 사이에 더 깊고 아픈 심연을 만들어 버렸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대한 그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비 오는 밤의 유령이자 그녀가 아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 서연은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간의 냉전이 흘렀다. 한서연은 권지혁의 모든 연락을 피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꿈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보다 못한 박윤아가 그녀를 위로했다. 선배님, 회장님이 도운 건 사실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디자인을 한 건 선배님이고 밤새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선배님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 진실을 알아주지 않았다. 최민중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이 언론에 퍼뜨린 이야기 때문에 공사 현장 사고는 그린 스페이스의 부실 시공과 현장 관리 소홀 탓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회사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진행 중이던 다른 작은 계약들마저 줄줄이 취소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제인송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자 했던 꿈, 그린 스페이스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절망에 빠져 있는 서연 앞에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는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지치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도 내 인생에서 사라지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진순 그룹의 사적인 추모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한 남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제인순 그룹의 선대 회장이자 권지혁의 아버지였다. 저희 아버지는 15년 전 태양그룹과의 합동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혁은 담담하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모두가 단순 안전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어린 지혁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현장의 총책임자였던 태양그룹의 최 회장은 사고 이후 막대한 양의 자재를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한 사실을 덮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정황이 있었다. 그는 사고를 빌미로 프로젝트의 모든 이권을 차지했고 태양그룹은 그 이후 급성장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아버지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로 종결되었다. 내가 노숙자 행세를 했던 것은 그저 도시의 민심을 보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복이 두려워 숨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최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암투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15년간 홀로 싸워온 고독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그의 비밀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세상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던 이유를,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배신감은 어느새 연민과 공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조종당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편을 선택해야 했다. 제가 뭘 도우면 되죠? 그녀의 한마디에 늘 흔들림 없던 지역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은 그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15년 전 사고 현장에 낡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역의 팀이 수년간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건축가의 예리한 눈으로 설계 도면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업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 초기 설계와 최종 준공 도면 사이의 미세한 구조 계산 차이, 특정 부분에 사용된 자재 규격의 이상한 변경, 그리고 동선상 전혀 필요 없는 곳에 위치한 기이한 유지보수 터널의 흔적. 그녀는 가설을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원가 절감을 위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구조적 약점을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변경일 수 있다고.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이상해요. 이 지하 공간은 공식적인 준공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초기 설계도에는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마치 비밀 공간을 만들려다 지운 것처럼요. 그 순간 지역의 눈빛이 번뜩였다. 수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진실의 실마리가 바로 그녀의 손끝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에 맞서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 파트셔가 된 것이다. 한서연이 찾아낸 유령 공간은 그들이 찾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그 상자가 현재 태양그룹의 심장부인 플래그십 빌딩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그곳에 잠입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계획했다. 서연은 건축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경로를 찾아냈고, 지혁은 김도식 비서와 함께 작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김 비서는 작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15년간 회장님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충성심으로 묵묵히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최 회장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권지혁이 15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늙은 맹수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한서연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아들 최민중과 함께 역으로 덫을 놓기로 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라고 되뇌며 그는 15년 전과 똑같이 또 다른 사고를 계획했다. 작전 당일 밤 세 사람은 긴장감 속에서 움직였다. 김 비서는 외부에서 통신을 지원하며 CCTV를 무력화했고, 지역과 서연은 서연이 찾아낸 경로를 따라 건물 내부로 조용히 잠입했다. 그들은 마침내 낡은 도면 속 유령 공간의 입구, 지하 창고에 위장된 벽 앞에 섰다. 벽을 열자 먼지 쌓인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이 찾던 모든 것이 있었다. 15년 전에 비자금 장부, 부실자재, 납품 계약서, 그리고 모든 진실이 담긴 데이터 저장 장치가 들어있는 낡은 금고. 바로 그들이 금고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철컹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강철 셔터가 내려와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동시에 공간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정면의 벽에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다. 스크린에 나타난 최 회장은 여유롭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오게, 권 회장. 자네가 여길 찾아올 줄 알고 있었네. 최 회장은 15년 전 모든 진실을 조롱하듯 털어놓으며 그들이 갇힌 공간에 환풍구를 통해 유독가스가 주입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주식 시장이 열리는 즉시 조작된 데이터로 제인순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적대적 인수를 감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의 시신이 발견될 때쯤이면 지인송그룹은 자신의 손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악랄한 선포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과 서연은 탈출구를 찾으려 했었지만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었다. 그때 지역의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셔터를 강제로 열 수 있는 비상 제어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 전력실 아니라 개방 시 발생하는 고압 전류 때문에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안 돼, 김 비서.
그건 명령이야.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이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이어피스 너머로 들려온 김비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회장님, 선대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대표님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쾅 하는 어구시델니 스륵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고압 전류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모든 통신이 끊겼다. 잠시 후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강철 셔터가 섬광을 튀기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지역은 충성과 우정으로 평생을 함께한 동료를 잃은 슬픔과 최 회장에 대한 분노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를 힘껏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을 온전히 나누어 짊어졌다. 그들은 김비서가 목숨과 맞바꾼 증거를 손에 쥔 채 복수심과 비통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섰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마지막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를 감쌌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몇 시간 후면 주식시장이 열리고 최 회장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책상 위에는 김도식 비서가 목숨과 맞바꾼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맞바꾼 정의의 무게였다. 지역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최 회장을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고 싶었다. 그때 서연이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단단했다. 김 비서님은 복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게 아니에요. 회장님의 아버님과 또 다른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을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싸우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 해요. 그녀의 말은 지역에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비춰주었다. 그들은 밤새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지역은 지인승 그룹의 충직한 임원들과 법무팀에 연락해 최 회장의 주가 조작과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지시했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 최 회장이 스스로 마련한 무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반격을 준비했다. 최 회장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 그곳이 바로 최후의 심판 장소가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지인승 그룹의 운명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최 회장이 퍼뜨린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지인승의 주가는 개장 전부터 폭락하고 있었다. 마침내 최 회장과 최민준이 개선 장군처럼 회의장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만족감에 최 회장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가 단상에 올라 지인승 그룹의 위기를 선언하고 태양그룹이 구원자로서 나설 것이라고 연설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님, 지인승을 구원하시기 전에 15년 전 당신이 저지른 죄부터 구원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한서연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함께 서 있었다. 장례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패배자로 사라질 줄 알았던 지역의 등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지역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최 회장의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의 신호에 따라 주가를 보여주던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5년 전 낡은 건물의 설계도였다. 서연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작된 설계도와 실제 시공의 차이점,
그리고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적 결함과 숨겨진 공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건축 전문가인 그녀의 증언은 압도적인 신뢰감을 주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김 비서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비자금 장부와 자재 횡령 계약서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5년 전 최 회장이 지역의 아버지를 협박하며 모든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그들이 함정에 빠졌던 순간과 김도식 비서가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구출하는 마지막 음성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은 이성을 잃고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며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최 회장과 최민준에게 살인, 횡령, 증거인멸, 살인미수 등 수십 개의 혐의를 나열하며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하게 제국은 그렇게 생중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지역과 서연은 말없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부자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두 사람의 세상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김비서의 희생, 피와 눈물로 얼룩진 승리였지만 마침내 정의는 구현되었다. 최후의 심판은 내려졌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최 회장 부자의 몰락 이후 몇 주간 대한민국은 지인송그룹과 태양그룹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권지혁은 지인송그룹의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오히려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선포한 그의 리더십 아래 제인숭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조용한 교회의 추모 공원을 찾았다. 김도식 비서의 사진 앞에서 지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편히 쉬게, 김비서. 자네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세상,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네. 서연은 말없이 그의 곁에 서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슬픔은 같았고 이제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것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영웅으로 추대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서연의 그린 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설계사무소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함은 지인송 프로젝트를 통해 온 세상에 증명되었다. 멈춰섰던 어반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차게 재개되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건축 현장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정의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어느 해질녘, 서연은 노을빛에 물든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힌 고독한 왕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성되어가는 아름다운 정원 사이를 말없이 함께 걸었다. 한서연 씨 덕분에 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은 내 어두운 세상의 빛을 가져다 주었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은 제게 작은 씨앗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죠. 그들은 공원의 가장 중심, 작은 호수가 보이는 벤치 앞에 멈춰 섰다. 지혁은 서연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내 평생의 목표였소.
하지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함께 싸워 되찾은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1년 후 어바노아시스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완벽하게 개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주말 오후 자신들이 만든 공원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행복한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부풀어 오른 배를 하고 있는 서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빗방울을 느끼며 지역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비가 떠올랐다. 지역은 말없이 웃으며 아주 근사하고 튼튼해 보이는 우산 하나를 펼쳐 그녀의 위로 받쳐주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로 그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였다. 가장 거셌던 폭풍우는 그들에게 가장 찬란한 무지개를 선물했다. 빗속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은 마침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